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더군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나라걱정위원회 본격 토크쇼입니다. 저는 나라걱정위원장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나라 걱정으로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십니까? 그 걱정 함께 덜어드리고 나라 구하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나라걱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은혜입니다. 오늘 제6차 나라걱정위원회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도 걱정 인형이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걱정 안건은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오는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내고 또 피해자분들을 기리고 국내의 평화와 인권의 마음을 나누는 날이죠. 예, 더군다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2015년도에 졸속적인 합의를 통해 많은 분들의 분노를 자아낸 바가 있고요. 최근에 그 강제 동원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봉으로 봉합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 판박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와 이러한 문제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요. 오늘 그런 것도 한번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오랫동안 싸워오신 분을 증인으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윤미향 국회의원을 오늘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싶다, 윤미향. 대학 졸업 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인터뷰를 보고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정대협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을 거쳐서 상임 대표까지 역임하셨습니다. 2015년에는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정대협과 정의기억재단을 통합한 정의기억연대가 출범했고 그 이사장을 맡으셨습니다. 국내외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 아니라 제1조선인 학교, 베트남 양민 학살 사건, 아프리카 성폭력 문화 및 교육 여건 개선 등 해외 인권 활동도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셨는데요. 이후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여러 혐의에 좀 시달리셨지만 8개 혐의 중 7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서 그 무고함을 입증해내셨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열일 중이신 윤미향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걱정 인형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떨치자. 앞서 소개도 들었지만 윤미향 의원님 하면 정대협이 떠오르고, 근데 정신대라고 하는 표현과 이제 종군 그 위안부 문제를 혼용해 쓰다가 이제 정리를 한 편이지 않습니까? 간략하게나마 위안부 투쟁의 그 역사를 잠깐 한번 좀 짚어보고 갈까요? 제가 그 정대협의 간사로 활동을 시작한 거는 1992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1991년 8월 14일에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가 피해자였다. 왜 일본 정부가 거짓을 하느냐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고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국내에 굉장히 그 뭐랄까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공개 기자회견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들이 더 살아 계시겠구나. 그러면 또 우리가 신고 전화를 개설하면 피해자들을 더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기자회견 이후에 비로소 그때 신고 전화를 개설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신고 전화를 통해서 그동안 240명이 남쪽에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신 거고, 북에도 약 한 217명 정도가 내가 피해자였다라고 신고를 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아시아로도 또 네덜란드에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까지 김학순 할머니의 그 내가 피해자다라고 했던 일종의 미투 운동이 그렇게 세계로 확산이 되어 갔죠. 그리고 아시아 피해자들이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아시아 연대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1992년 8월에 서울에서 첫 번째 아시아 연대 회의를 열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왔고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아시아 연대회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안부 문제는 남북이 같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죠. 네네. 분단 이전에 일제 식민 치하에서 겪었던 문제이기도 하니까, 특히 이제 북에 살아 계셨던 할머니들 중에서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등이 고향이신 분들, 그곳에서 끌려가신 분들, 또 남쪽에 살아 계셨던 분들도
북의 평양이 또 함경도가 고향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의 여성들이 함께 연대해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해나가자라고 목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무리 남북이 긴장 국면에 있다 할지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남북이 함께 연대해서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마는 또 나아가서 이 문제가 단지 그냥 한일 간의 어떤 그런 민족의 문제 또 소수 민족의 문제 뭐 전쟁의 문제 이걸 떠나서 그 인도에 반한 인권 침해 문제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유엔 인권 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들을 얻어냈죠. 유엔의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이 위안부 문제 관련한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고 유엔이 그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성노예임을 인정해야 되고 또 공식 사죄해야 되고 법적 배상해야 되고 역사 교과서에 기록해야 되고 또 책임자도 처벌해야 된다. 그 외 추모위와 사료관을 건립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도 해야 된다. 이러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있고 그 보고서들은 그 이후에 무력 분쟁하에서의 여성 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국제 인권 기준으로 작동되었고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 여성 인권 운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요즘 뭐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도 ILO 기준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성노예 문제였다. 그러니까 특히 ILO 협약 중에 29호 협약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예 노동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협약인데 일본 정부가 1932년도에 그 협약에 비준을 해요. 근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30년대 초부터 45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비준한 이후에 자행된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 조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해서 1995년도에 ILO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ILO 기준 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또 작성하게 이끌었고 그 보고서 속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했다.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라는 전문가위원회 권고도 받아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근데 사실은 그렇게 숱한 권고와 또 국제사회의 그 보고 또 메시지들이 나왔지만 아무것도 일본 안 정부가 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 각국 의회 결의 채택을 이끌어보자라고 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미국 동포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미국의 현지 시민단체들과 인권단체들과 함께 이끌어냈던 것이 바로 미 하원에서의 결의 120일 결의안 채택 그 결의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사죄해야 된다는 권고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캐나다 의회, 뭐 유럽연합 의회, 네덜란드 의회 등에서도 마찬가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 또 책임자도 처벌해야 되고 역사 교육도 해야 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를 채택을 했어요. 정부가 박물관도 건립하지 않고 정부가 어떤 기념시설도 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박물관을 짓자라고 해서 2012년에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정말 어려웠어요. 9년 동안 모금을 해서 세웠고 청차 수요시가 되던 2011년 12월 14일에는 일본 대사관앞에 평화비를 세워서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 세계 각지로 확산되어서 건립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을 쭉 진행을 했죠.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을 생각하면 수요시의 역사만 해도 매주 역사가 새롭고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발언과 또 인종, 나이, 또 성별 뭐 등등 다름이 극복되어 한 목소리를 내는 거. 아, 이게 정말 평화구나. 이곳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또 수요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저희 정대협 운동의 역사 속에 함께 녹여져서 쭉 지금도 그래요. 예. 역사 속에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해자는 반성하지 예, 않고. 맞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동아리 회원들이랑 같이 수요시에도 참석하고 네. 우리 윤미향 대표님, 당시에 대표님이었죠. 활약하시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런 활동 하고 싶다. 이렇게 뭐 불끈불끈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한마디로 정말 어찌 보면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바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다양한 또 사건들, 기억에 남는 일들 많으실 것 같아요. 행복했던 기억은 처음에 제가 92년도에 20대 때 간사가 됐으니까 사실 얼마나 할머니들 만나고 하는 게 두렵고 막막하고 이분들의 이 아픈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내야 되지 하는 뭐 경험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때는 많이 공론화된 상황도 아니었으니까. 아니었고, 네, 더군다나 수요시에 가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 할매들이 그런 할매들이라고 수근덕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할머니들은 피켓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현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근덕거림과 혐오와 불편한 시선들이 여전히 만무했던 한국 사회였지만 늘 수요일이면 그때는 최근처럼 뭐 봉고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일본 대사관 앞까지 왔거든요. 오시면 딱 가방을 열면 그 안에 옥수수 찐 거, 뭐 설탕이 가득 담긴 그 믹스 커피, 그 믹스 커피를 포트에 담아 오셔서 윤간사 이거 먹어 하면서 주셨던 우리 김순덕 할머니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마치 그게 3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거리에 가면 그 할머니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제 앞에 재현이 돼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 대사관 앞에 와서 매일 집회를 하고 또 소녀상이 거기에 서 있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싫었을 거란 말이죠. 일본의 극렬한 반대 행위가 쭉 있었을 터인데 사실은 30년 동안 한 번도 일본 우익이나 그런 일본 정부의 반대, 협박 그게 없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30년 내내. 그러니까 네, 90년대 초에도 정대협의 팩스로 수요일만 되면 한글로 우리말로 수요시 멈추라라고 하는 그 멈추지 않으면 너 위험해라는 그런 협박이네. 아주 단문의 협박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일본에 방문하는 가는 길이 있으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면 너 목숨이 위험할 거야 협박하기도 하고 테러 위협을 하는 네 건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와서 열어보면 그 안에 뭔가 이상한 가루 같은 느낌도 만져지는 그런 우편물들, 또 어떤 우편물은 태극기 위에 여성 태극기 그림 위에 여성이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거기에 메시지는 이거예요. 네가 그 운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네 이름으로 이런 편지를 복사를 해서 세계에 보낼 거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이죠. 그리고 소녀상을 세운 이후에는 소녀상의 무릎을 이렇게 부러뜨린 그 상태면 무릎을 꿇은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녀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보내기도 하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팻말을 박물관 밖에 붙이기도 하고 대사관 앞에 소녀상 그 다리에 묶어서 세워놓고 가기도 하고 어김없이 그럴 때는 영상으로 나는 오늘 매춘부 박물관에 다녀왔다. 그곳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팻말을 꽂고 왔다. 그러면서 모집하는 거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도 혹시 나와 같이 한국에 가서 이런 말뚝 테러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 뭐 유튜브에서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제 얼굴 쫙 올라가면서 뭐 살인을 조장하는 그런 그 유튜버들 이런 굉장히 많았죠. 근데 약간 무섭죠. 사실은 무서운데 듣기만 해도 저는 소름이 돋는데. 네, 무서운데 그때마다 제가 약간 오히려 정말 반대로 아 그래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일본 우익들의 그런 대응은 근데 이제 2015 한일합의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그니까요. 쟤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위안부를 했어. 또 기부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할머니들을 이용했어. 이미 한일합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정대협의 이사들 이력을 쫙 공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봐라 다 종북자파다라고 하기도 하는 이런 거. 그리고 정대협 앞에 와서 데모를 하는 엄마부대 봉사대원들, 또 수요시에서 정대협을 공격하는 어버이연합의 할아버지들,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심한 상실감. 한국 사회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30년 동안 우리 운동을 통해서 그래도 한국 사회가 이제는 위안부 문제를 모두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이 모두가 다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로 인도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면은 2015년도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측은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설립을 위해서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낸다는 것이고, 출연한다. 예. 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출연한 그 10억 엔을 사용해서 2016년도 7월에 대한민국 내에 화해 치유 재단을 설립한다. 설립하는 네.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최종적이고 네,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다. 종결되었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 불가역적이라는 게 네. 이젠 되돌릴 수 없고 두 번 네. 다시 언급도 하지 마라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던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들께서도 많이 반대하셨죠. 그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합의 다음 날 차관이 저희 평화요리지 쉼터를 찾아왔어요. 그때 김복동 할머니, 기론옥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계셨는데 할머니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폭발해서 너희 어디 나라 정부냐. 우리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가 1,000억을 준다 해도 법적 배상이 아닌 돈은 안 받겠다고 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그걸 받고 우리 동의도 없이 이걸 끝이다라고 했느냐. 그리고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약속했느냐. 그 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로 결정난 것에 대한 분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당시 2015년도 합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에게 충격은 사실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발표했던 부분이었어요.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다.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 이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우리 다 넘어졌던 거였고 피해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역시 법적 배상 아니었고 이건 재단에 출연금 내는 거잖아요. 지원금을 내는 그러니까요. 기부금. 네. 그걸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 아무것도 아닌 합의의 발표에 한국 정부가 한 약속은 어마했다라는 거죠. 지금 강제동원 문제 제3자 변제 방식이 똑같은 거잖아요. 일본 정부는 결국 알맹이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본 기업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이걸로 끝. 대신에 더군다나 나중에 후손들도 다시 청구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미래 청구까지 딱 대통령의 말로 포기하는 그런다고 포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2015 한일합의에서 똑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강제동원 문제도 그렇고 한일 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일 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한 솥에서 끓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 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역시 일본에 대한 면죄부였고 그리고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끔 뒤에서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이 위안부 문제와 한일 간의 이 역사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어 있었기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노력 결국 미국이 했던 거죠.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초기에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침을 갖고 있었어요. 아베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해결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나는 아베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이 해결인지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해결안. 2015년 3.1절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3.1절 메시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는 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박수를 보내죠. 정말 중요한 말이다. 근데 그때 미 국무부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은 지난 역사를 들추어서 같은 동족으로부터 값싼 박수를 받는 거는 쉽다. 하지만 우방과의 관계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미 국무부 차관 웬디 셔먼의 망언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국무부 네. 사위라고 하는 이 동부가 이쪽에 있어서의 그 아시아 정책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여전히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도 뒤에 또 웬디 여전히 셔먼이 버티고 다 등장하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거는 당시에 전혀 과거사를 정리하려 들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
아베 신조 손을 들어주는 네,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2015 한일합의 이후에 아베는 내 입으로는 털끝만큼도 사죄할 생각이 없다. 그렇죠. 라고 공식 국회에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런 일본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하지 않겠다. 소녀상 철거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 한국 정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요. 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 사회에 소녀상을 세우는 일에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말라라고 공문을 보낸다라든가 또 국제사회에서 아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든가 적극적으로 하죠.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2015 한일합의로 다 해결했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런 모습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뭐랄까 충격이라 그럴까요? 2015 한일합의가 12월 28일에 있었고 12월 29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하죠. 2015 한일합의는 주한미군에게 군사적 개입의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제 성주 사드 배치와 지소미아까지 일련의 네. 흐름으로 쭉 네. 형성되어 가는데 네. 거기에서 2015 한일합의로 그 지금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계속 미국을 불편하게 말했던 위안부 문제를 싹 드러낸 거죠.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직 사실은 저는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인권 문제란 인도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가해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제대로 해결해야 그게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치워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늘 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걸 그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